여러분, 깡통위원회를 퇴출시킨다. 그래서 구조조정이 시작됐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용산 대통령실의 이야기인데요. 쉽게 말하면 대통령 직속위원회를요, 무려 말입니다, 60에서 70% 감축한다. 이런 이야기를 발표를 했습니다. 와, 저는 이걸 보면서요, 제가 잘못 봤나 하고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30에서 40%를 감축한다는 이야기가 아닐까, 그렇게 말입니다. 그런데 60에서 70이었어요. 사실 30에서 40도 굉장히 높은 수거든요. 그런데 60에서 70이면 이게 높은 정도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말입니다, 여러분. 대통령 직속위원회를 감축하는 경우는 웬만하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의 어떤 면면을 보면 그래도 사회에 지도자군들이 많아요. 뭐 교수라든가 박사라든가 뭐 시민단체 활동한다든가 뭐 나름대로는 지역사회를 이끌고 있거나 어떤 특정 분야를 이끌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줄이고 싶어도 쉽게 줄이지 못하는 게 현실이거든요. 표에 대한 어떤 신경을 쓴다면 이거 줄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부는요, 이 대통령 직속위원회를 적어도 70%, 아니죠, 적어도 60%, 많으면 70%까지 감축한다고 합니다. 와, 진짜 어마어마하지요. 여러분, 실제입니다. 지금 위원회가 629개나 있습니다. 629개. 행정위원회가 42개가 있고요. 자문위원회가 587개가 있습니다. 진짜 많죠? 엄청납니다. 특히 말입니다, 각 부처에 가보면요, 행정위원회가 30개, 자문위원회가 519개가 있습니다. 각 부처에 가보면. 뭐 총리실도 적지 않습니다. 행정위원회가 10개, 그리고 자문위원회가 50개 있습니다. 대통령실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정위원회가 2개, 자문위원회가 18개 있습니다. 바로 이것을 조정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보시다시피 아래 보시면 이명박 정부 때 530개였습니다. 전 정부에 대비해서 49개가 줄어들었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558개였는데 전 정부에 대비해서 28개가 늘었고요. 문재인 정부에서는요 631개였는데 전 정부에 비해서 73개나 늘었거든요. 현재는 629개고요.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바로 이게 표관리거든. 사실 표관리고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또 하나가 이 부처에 한번 보세요. 부처에 보면 행정위원회가 30개, 자문위원회가 519개잖아요. 이게 예민한 의사결정을 부처가 의사결정하고 하지 않고 남에게 미루는 거예요. 남에게 미루는 거. 행정위원회나 자문위원회 그룹에 미루는 거죠. 쉽게 말하면 정책을 자신감 있게 추진 못한다는 거예요. 자신감 있게. 저는 이것을 보면서 말입니다, 저거 줄여야 된다. 저거 안 줄이면 안 된다. 제가 예전에부터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말입니다, 이게 위원회 한 개당 말입니다, 쓰는 돈이 적게는 30억이에요. 많게는 40억이에요. 1년에 쓰는 게. 게다가 말입니다, 이 위원회에 앉아 있는 사람들 보면 위원장부터 시작해서 부위원장, 사무국장 내지는 사무총장, 이분들이 쓰는 돈이 어마어마합니다. 게다가 카드로 쓰는데 이게 위원회를 위해서 쓰는 경우도 있지만 개인을 위해서 쓰는 경우도 허다했습니다. 허다했어요. 그래서 맨날 문제로 불거지고 이게 정권 창출에 기여한 사람들을 챙겨주는 창구라고도 이야기할 정도로 난리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위원회,
이런 위원회를 가감하게 퇴출시킨다는 것은 여러분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이것은요 어느 정부도 하지 못했어요. 진짜 많게는 70%까지 줄인다면 와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날 겁니다. 어마어마한 일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도는 더 떨어질 거고요. 그러나 집권 초기에 지지율 떨어지는 거 상관없습니다. 예, 구조조정이라는 것은 바로 그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 위원회가 줄어들어서 지출을 확실하게 구조조정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지출이 적어도 말입니다. 한 위원회에 적게는 30억 많게는 40억씩 1년에 지출이 되는데 629개 중에 말입니다. 70%를 줄여버리면 이거야말로 세금을 줄여 쓰는 획기적인 일이라고 할 수도 있죠. 그만큼 말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의 복합위기 상태라서 뭔가 줄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이대로 가다가는요 폭삭 같이 망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말입니다. 좀 확대 해석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 대통령실도 줄였는데 왜 너희들이 이렇게 되는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이게 대통령실이 저렇게까지 감축을 하게 되면 이게 공기업에 혹은 공공기관의 지출 구조조정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공공기관 공기업의 구조조정이 본격화될 겁니다. 이게 여러분 어마어마한 파장을 불러올 겁니다. 지금까지 그 어느 누구도 하지 못한 그런 개혁과 구조조정이 이 공공기관 공기업에 아주 확 휩쓸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느냐? 아닙니다. 이 공공기관 공기업이 구조조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민간도 구조조정됩니다.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에 사실상 기대어 사는 사람들 많거든요. 시민단체부터 시작을 해서 말입니다. 작은 기업 큰 기업까지. 이게 지출을 구조조정하면 돈을 줄여서 나갈 수밖에 없는데 돈을 줄여서 나가면 바로 시민단체에 대한 지원금도 줄 것이고 소기업 중기업 대기업에 대한 어떤 프로젝트를 취소하는 일도 생길 테니까 여기에 대한 어떤 사업 구조조정도 일어날 겁니다. 어마어마한 파장을 불러올 겁니다. 지금 당장은요 아주 간단해 보여요. 그냥 대통령실에 직속위원회를 적게는 60% 많게는 70% 줄인다는 이야기는요 뭐 대통령실이 그렇게 줄일 수도 있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 파장을 생각하면 그만큼 어마어마한 파장을 불러올 거다. 저는 그렇게 예상합니다. 이게 대통령 권력을 잡고 집권을 하고 나서 1, 2년 만에 이루어져야 되는 일들이거든요. 이게요. 1, 2년 만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이거 3년차 넘어가면 해결할 수도 없어요. 또 방만 경영으로 가야 됩니다.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세금이 허투루 써지는 거 이거 구조조정해야 되거든요. 지출 조정도 해야 되고요. 세금은 혈세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진짜 혈세처럼 써져야 돼요. 저는 그런 일이 지금 시작이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만큼 말입니다. 이 파장이 점점 커질 거예요. 아마 여기에 따라서 노조들의 어떤 이 준동도 굉장히 심해질 거고요. 정치권의 어떤 반대 더불어민주당이겠죠.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도 굉장히 격렬해질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 대한민국 이 상태에서 그냥 경제를 회복시키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려고 그러면요. 이게 지출에 대한 구조조정, 사업에 대한 구조조정 반드시 단순하게 구조조정이 아니라 개혁적으로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말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다시 살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기는 하겠지만
대통령실이 직속위원회를 저렇게까지 줄인다는 거 하는 데는요. 나부터 먼저 솔선수범할 테니 너희들이라 하면 안 될까? 요즘 같은 시기엔 또 너희들이라 하면 좀 이상한가요? 공기업들도 공공기관도 자율적으로 구조조정을 해라 하는 암묵적 명령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민간까지도 구조조정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갈 겁니다.